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멈춰 서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숨 한 번 고르고 쭉 올라가던 계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먼저 말을 안 듣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괜히 남 눈치 보며 쉬었다 가신 적은 없으신지요? 병뚜껑 하나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어서 혼자 웃어넘기려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 적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 몇 번이나 다시 잡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신호는 단순한 노화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다치고 그때서야 그때 조금만 신경 쓸 걸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넘어짐 한 번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집안 화장실 문턱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날 이후 혼자 걷기 힘들어지고 병원 침대에서 몇 달을 보내며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로 65세가 넘으면 세 분 중 한 분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근육이 충분한 분은 넘어져도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도 그대로 뼈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넘어져도 어떤 분은 멀쩡하고 어떤 분은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고관절 골절이 왜 무섭냐고요?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큰 합병증을 겪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골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면서 생기는 폐렴, 혈전, 욕창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하십니다. 혈압 괜찮고, 키 검사 괜찮고, 엑스레이도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겠느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검사 한두 개로 쉽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육과 관련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집 기둥이 조금씩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잘 먹고 계란도 매일 먹어요. 단백질 부족은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예전보다 훨씬 잘 드십니다. 영양에 대한 정보도 많고 피부에서도 고기 먹으라고 단백질 챙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챙겨 드시는데도 왜 점점 힘이 빠질까요? 왜 다리는 가늘어지고 손의 힘은 약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먹고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때다른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이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연탄을 사다 놨는데 아궁이에 불이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연탄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방은 여전히 춥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산책을 매일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산에 오르는 게 겁난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려올 때 무릎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본인은 운동도 안 한 게 아니고 고기도 잘 드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여쭤보니 고기 섭취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조금 더 해보니 단순히 근육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면 소화 좀 안 되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이분의 문제는 근육 이전의 소화, 더 정확히 말하면 몸 안에서 영양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장의 기능도 함께 변합니다. 젊을 때는 잘게 부숴주고 잘 흡수해주던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통증처럼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 같지 않네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점점 더 말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후반, 70대에 접어들면서 예전보다 고기 먹고 더부룩해졌다면 예전보다 배에 가스가 차고 식후에 피곤함이 몰려온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그냥 혼자 자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먹은 영양이 잘게 쪼개지고 흡수되고 혈관을 통해 전달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근육으로 들어가 쌓입니다. 이 중간 과정 어디 하나라도 막히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약 하나 더 드릴까요? 보다 먼저 몸이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부터 봅시다라고요. 어떤 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아서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아파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쓰이지 않아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겉보기엔 잘 드신데 실제로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방향만 잡아주면 70대, 80대에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0대처럼 근육이 불끈불끈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 넘어지지 않을 힘, 자신감을 지켜주는 힘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일부에서는 먼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결과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왜 잘 먹는데도 힘이 빠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엇을 바꿔야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내용만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제까지 헛수고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해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2부 대본을 이어서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앞선 일부 마지막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분 문구 없이 나중에 그대로 붙여서 한 문장 흐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단백질은 나름대로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몸이 반응을 안 했을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뭘 바꿔야 하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운동을 더 세게 해야 하나? 아니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차린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입니다.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느냐?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보충제를 먹어야 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양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이 질문이 절반만 맞다는 사실입니다. 양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몸 안에서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재료보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에서 잘게 부서져야 하고 그 다음 장에서 흡수되어야 하며 흡수된 영양이 혈관을 타고 근육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잘게 부수는 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더부룩하고 고기 먹고 나면 체한 것 같고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는데 이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백질은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체구가 작고 식사량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가 적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식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오히려 소식하면서도 균형은 잘 맞춰 드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후 항상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육을 만들 힘 자체가 없습니다. 몸은 영양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모드가 아니라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몸은 근육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육은 생존이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이 항상 피곤하고 혈당이 출렁이고 소화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근육을 만드는 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작정 단백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위장이 약하니까 죽만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드시면 씹는 힘도 줄고 위장도 더 게을러집니다. 중요한 건 부드러움이 아니라 흡수가 쉬운 형태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권해온 방법은 단백질을 한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만 먹는 것도, 콩만 먹는 것도, 우유만 먹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함께 들어가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재료로는 좋지만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은 적지만 근육을 만드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입니다. 혈당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당뇨도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당뇨 여부와 상관없이 근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만들어지기보다 오히려 분해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요소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먹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했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덜 노력해도 몸이 반응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첫 번째 변화는 식사 자체를 복잡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식사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놓고 보면 밥, 반찬, 국이 다 같은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음식은 근육 재료가 되고 어떤 음식은 그 재료가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사는 이 역할이 뒤섞여 있습니다. 에너지는 넘치는데 재료는 부족하거나 재료는 들어왔는데 도와주는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할 건 한 끼 식사에 근육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상에 올라온 반찬 중 하나만 이건 내 몸을 지탱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식사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충 먹던 반찬이 아니라 몸을 위해 챙기는 음식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인식 변화가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시지만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 중 2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잠들기 전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밤새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소량이라도 단백질이 들어가야 하고, 저녁에는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밤에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건 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밤에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그게 다시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내려오는 걸 가장 무서워하셨습니다.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릴까봐 항상 난간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점심에 몰아서 드시고 저녁은 배부르게 드신 뒤 바로 누우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만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추가하고 저녁은 양을 줄이고 내용만 바꿨습니다. 운동은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달쯤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단 내려올 때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힘이 세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건 몸이 다시 나를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게 다시 근육을 쓰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항상 나는 원래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물건 하나 들 때도 남편을 부르시고 무거운 건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드린 목표는 근육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늘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작은 냄비 하나 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장바구니를 혼자 들고 오게 되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내가 나이 든 사람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변화입니다. 숫자로 재는 근육량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회복감과 자신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제대로 된 신호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1달, 2달, 3달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향만 맞으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오후에 덜 처지고 저녁에 덜 피곤해지는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넘어져 본 적이 있거나 이미 골절을 겪었거나 혼자 외출이 줄어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늦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목표를 바꿔야 할 뿐입니다. 예전처럼 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 혼자 일상을 유지하는 것,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독립성이고 자존감이고 삶의 선택권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릴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입니다. 병원에 덜 가는 삶이 아니라 병원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삶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을 거르지 않기, 식사할 때 단백질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기, 그리고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이 네 가지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방향을 틉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정보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위해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해뒀나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